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직장인이에요. 저는 얼마 전 정말 제 인생이 통째로 변하게 된 큰 사건을 겪었답니다. 그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평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얼마 전 겪었던 그 사건은 그간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제 이야기를 듣는 분만이라도 저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얘기를 이렇게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을 적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해요. 이런 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제 앞에서 말을 가려하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춘기 때는 방황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설령 누군가가 제 배경을 가지고 흉을 본다고 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저와 같은 고아원 출신인 가을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아원 친구들과는 고운정 미운정 다 덕지덕지 붙으며 살아가게 되었지만 특히 가을이 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따랐던 언니였어요. 유일하게 고아원을 나온 뒤에도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이 바로 가을이 언니거든요. 언니는 어려서부터 얼굴도 예쁘고 키도 늘씬했어요. 그리고 항상 상냥하게 저를 챙겨주었죠. 언니는 저보다 먼저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모델로 일을 하며 완전한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학창시절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던 언니는 저에게도 항상 공부의 끈을 놓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요. 하늘아, 환경이 어떻든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 남들 가는 대학은 무조건 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학 졸업장은 꼭 있어야 우리도 사회에 제대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어. 요즘 학벌 안 보고 능력을 본다 어쩐다 하지만 그건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야. 우리처럼 혈혈단신인 사람들이 남들이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거라도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언니의 당부에 저도 늘 공부를 놓치지 않았고 언니 말대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2살에 2년제 대학을 들어가 졸업장을 따냈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한 학기만 빼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당시 언니는 이미 몇 년 동안 모델 일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함께 지내며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말이 같이 사는 거지. 사실상 언니가 보증금을 전부 댔고 저는 월세의 반만 내면서 지낸 거라 언니가 걷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곧잘 하던 언니는 쇼핑몰 사업도 야무지게 해갔어요. 언니, 또 밤샜어? 잠 좀 자면서 일하지. 지금 모델 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버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 일도 언제까지 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언제까지 젊고 예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TV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엄청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금 모델 일 하면서 배우는 것들 바로바로 활용해서 나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다크서클이나 없애고 얘기해. 모델 얼굴이 그게 뭐야. 이거 남는 옷들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눈 조금이라도 붙이고 나가. 언니는 그렇게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모델 일을 뛰어넘는 수입을 벌어들일 만큼
쇼핑몰 사업에 성공했어요. 옆에서 언니가 걱정되어 일손을 하나둘 돕다 보니 어느새 누구보다도 그 쇼핑몰의 사정을 잘 알게 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언니와 함께 일하게 되었죠.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언니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똑똑하고 야무진 언니 덕분에 저도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온전히 제 돈으로 16평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직장도 있고 작은 차이긴 하지만 제 차도 가질 수 있었던 건 다 언제나 제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움을 준 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저랑 같이 살며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다가 지금의 형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부의 직업은 검사였는데 형부도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며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인성도 참 바르고 언니랑 비슷한 면도 많은 사람이었죠. 두 사람을 같이 만나보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더군요. 언니는 결혼이 확정되면서 운영하던 쇼핑몰을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넘겨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언니만큼 머리가 좋지도 않고 지금 사장님이 된 직원처럼 이 업계에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거절했어요. 저는 지금처럼 MD로만 일하는 게 제 그릇에 딱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회사 일이 정리가 되고 나서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저는 펑펑 울며 언니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언니도 저만 볼 때면 눈물을 그렁그렁한 채로 미소 지어 보였죠. 그렇게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언니와 인사를 나누고 식장을 나서려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였어요. 제가 모르는 얼굴이었기에 형부 쪽 하객인가 싶었어요. 저기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아니요. 영준이 결혼식 오신 거 맞죠? 재수씨 하객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혹시 이쪽 방향으로 걸으세요? 차 안 가져오셨어요? 주말이라 이쪽은 많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요. 지하철로 오면 훨씬 빨라서 그냥 왔어요. 저도 오늘 차 놓고 오길 잘했네요. 저도 이쪽으로 가거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있냐는 뻔한 질문에 바로 자리를 뜰 수도 있었겠지만 그 남자의 깔끔한 인상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매력적이라 저도 모르게 대화에 동조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없다는 말도 술술 얘기해버렸고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걷기 시작하며 약간의 담소를 더 나누었고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사실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언니야 예쁘고 몸매도 좋지만 저는 그에 비해서는 평범한 얼굴이었고 언니 옆에 있으면 못난이 인형 같아 보이는 외모거든요. 제가 그런 제 외모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쁘지 않다는 것쯤은 인정해요. 그런데 훈훈한 남자가 제게 번호를 물어보니 저도 모르게 연락처를 건네주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는 바로 그 다음 주 주말에 처음 데이트를 하고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남자는 상당히 젠틀하면서도 의외로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많았어요. 농담도 많이 하고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 남자에게 저도 마음을 스르륵 열게 되었고 저는 어느새 그 남자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해보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매일매일이 설레고 즐거웠던 연애는 그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았네요. 저는 그 사람과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들은 6개월 만에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엔 너무 빠른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제 배경을 전부 털어놓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까지 제 밑바닥을 전부 오픈했었어요. 사실 나는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고아예요. 가을 언니는 저랑 같은 고아원 출신인데 언니는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엄친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저는 그런 언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애였는데 그래서 언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능력에 비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언니처럼 예쁘지도 않고 그냥 제 밥벌이 겨우 하는 정도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하늘 씨랑 다르게 좋은 집에서 좋은 밥 먹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도 하늘 씨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사람들도 널리고 널렸어요. 하늘 씨가 평범하다뇨. 여기까지 자수성가한 것만으로도 하늘 씨는 보통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인걸요. 가을 씨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말짱 도루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엔 하늘 씨도 엄청 예쁜데 내가 첫눈에 반해서 연락처 물어봤던 거 잊었어요? 그날은 저도 화장 많이 하고 그랬는걸요. 동현 씨가 제 쌩얼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에이, 저도 보는 눈이 있어요. 화장 지워봤자 귀엽기만 할 것 같은데 뭘. 그 사람은 정말 다정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죠. 제 모든 걸 보여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일본에 사시고 혼자 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생활력도 엄청 강하고 알뜰살뜰한 사람이었어요. 자취하는 집에 가보니 남자 집인데도 퀴퀴한 냄새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 저는 반해버렸고 그 사람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건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한 거였죠. 결혼 소식을 들으신 예비시댁 식구들이 저를 보신다고 한국에 오셨는데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일본에서 아예 터를 잡고 사신다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며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했죠. 저를 보러 비행기까지 타고 오셨다고 하니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는데 오전 비행기로 귀국하자마자 저에게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숨만 쉬어도 공기가 얹힐 것만 같아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자마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환영해 주셨고 시누이 역시 제게 일본 과자를 선물로 쥐어주며 반겨주었죠. 시아버님 역시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셨고요. 그 사람의 다정함은 시아버님을 꼭 닮은 것 같더군요. 네가 하늘이구나? 아, 반가워.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인연이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우리 아들이랑 예쁘게 살 결심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너무 감사해요. 일본에서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언니, 이거 일본에서 사온 건데 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일본 과자치고 많이 달지는 않아요. 언니가 과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들고 와봤어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뭘 이런 걸 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얼른 들어가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자꾸나.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도
저희는 단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 식사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보았어요.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애써 태어난 척하느라 힘들었을 정도였죠.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하늘이가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이제 지난 과거는 모두 잊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만 지내렴. 우리는 계속 일본에서 지내느라 어차피 자주 만나지도 못할 테니 쉽사리는 걱정 말고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아. 그게 우리한테도 효도하는 길이다. 직접 만나보니 언니가 훨씬 아깝네요. 우리 오빠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언니, 우리 오빠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도 사람은 착해요. 언니가 잘 데리고 살아주세요. 너 조용히 안 해? 고마워요. 저희 예쁘게 잘 살게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결혼 소식에 회사 사람들도 전부 축하해줬고 결혼 준비도 착착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갔어요. 사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능숙하게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 여자가 더 많은 것을 결정하고 총대를 맨다고 하던데 저희 커플은 그 사람이 모든 걸 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볼라 치면 그 사람이 제지했을 정도니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거 괜히 하나하나 신경 쓰면 당신 피곤하잖아. 내가 당신이 전부터 말했던 로망대로 다 해줄게. 나 믿고 기다려 봐봐. 이렇게 말하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 저는 그저 필요한 서류만 건네주고 평소처럼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단 예물 같은 건 하지도 않았고 예식장 비용과 드레스며 스튜디오며 모든 비용을 그 사람이 부담했답니다. 저는 정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딱 봐도 너무나 고급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쇼핑몰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 원단이나 디자인 보는 눈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금액이 꽤나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당신 괜찮아? 나야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예쁜 사진 찍으면 좋기는 한데 너무 금액이 많이 든 것 같아서 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결혼식은 신부의 날이라잖아. 그날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였으면 좋겠어서 조금 무리해봤어. 마음은 고맙지만 나 정말 괜찮은데? 괜찮아. 나 이 정도 능력은 있어. 그리고 예식장을 작은 데 구해서 그게 좀 저렴했잖아. 전체 금액 따지면 남들 하는 만큼 한 거야. 저희가 둘 다 지인이 많지가 않아서 예식장을 작은 곳을 구했거든요. 그 사람의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미안함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돈을 조금 보태겠다고 해도 워낙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지갑을 못 열게 하니 더 이상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웠네요. 가을 언니는 회사에 없다 보니 제 결혼 소식을 좀 늦게 듣게 되었는데 너무 축하한다며 언제 그 사람과 함께 밥 한번 먹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 잘 됐다. 야, 나는 너 연애한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혼 소식이 들려올 줄은 몰랐어. 솔직히 너무 갑자기 결혼한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회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인상이 선하고 사람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 언제 한번 밥 한 끼 먹어야지. 그분이랑 다 같이 한번 얼굴 보자. 형부랑 그 사람이랑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겠다.
형부는 뭐래? 뭐가? 우리 남편이랑은 왜? 내가 말 안 했나? 그 사람이 형부 쪽 하객이었어. 언니 결혼식에서 만난 거야. 언니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한동안 신혼집 꾸미느라 바빠서 내가 얘기를 안 했었나 보다. 어머, 그래? 누군데? 이름이 뭐야? 김동현. 그 사람은 지금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김동현? 나도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언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형부에게 물어보겠다며 어쨌든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저도 그 부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언니와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언니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언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 사람 하객 중에 있었던 김동현 씨는 연수원 후배인데 제주도에 살고 이미 유부남이래. 그리고 얼굴도 아예 다른 얼굴이라고 하더라고. 네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뭐? 유부남이라고? 아닌데. 동현 씨는 성남 살거든. 네가 어련히 잘 알아봤겠지만 혹시 우리 쪽 하객이 맞으시대? 너도 잘 알겠지만 내 지인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고. 지금이야 네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 일단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언니. 내가 내일이나 주말에 만나면 한번 얘기 꺼내볼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 알았어.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주고. 언니의 전화를 받은 저는 속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엔 워낙 홀 안에 사람도 많았고 언니랑 형부 예식이 끝난 뒤에 그 다음 식도 진행 중이고 다른 홀에서도 계속 식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아마 다른 쪽이랑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왠지 모를 긴장감에 심장이 쿵쿵 뛰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수학이 넘어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정말 난감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그때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한 게 맞아. 나는 당신 형부의 하객이 아니라 바로 그전 렉시까지 홀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던 알바생이었어. 뭐? 알바생? 그 음식들 서빙해주던 사람이 당신이었어? 그 중에 하나가 나였어. 그때 우리 회사에 약간 사고가 있었거든.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니까 내가 주말마다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했던 거였는데 알바생이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연락처를 안 줄 것만 같았거든. 언젠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싶었는데 우리 사귄 뒤로 그 얘기를 많이 안 해서 나도 까먹고 있었어. 당신을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저랑 사귀는 동안에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알바를 뛰면서까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는 그 사람이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네요. 얘기를 전해 들은 가을 언니와 형부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그 사건이 모두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을 언니는 저에게 따로 그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이름부터 사는 곳, 나이, 생년월일,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체 이름까지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가을 언니는 미리 알아두어야 얼마 전처럼 서로 오해하게 되는 일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래. 라며 하나하나 다 메모를 해갔어요. 워낙 똑부러진 언니니까 저도 언니 말도 일리가 있고 언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게 작은 오해가 풀리고 나니 이제 정말 순조롭게 결혼식만 올리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사업 문제로 계속 고전하는 듯 했던 그 사람이 결혼식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연락도 잘 안 될 정도로 바빠진 거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또 사업에 문제가 터졌구나 싶었죠. 티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잘 수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하루는 그 사람이 제 집 앞으로 밤늦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 당시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하던 그 사람을 알았기에 무슨 일로 찾아왔나 싶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본 그 사람은 눈에 띄게 얼굴이 거칠어졌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걱정에 밀려올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당신 괜찮아?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일이 아직 많이 힘들어? 미안해. 내가 요즘 당신 문자에 답장도 잘 못하고 연락도 잘 못했지. 이런 얘기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래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 어렵게 저에게 돈 얘기를 꺼냈어요. 결혼 앞두고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작년 말에 알바를 하면서까지 다 메꿨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욕심만 앞서서 무리를 했나 봐. 분명 이때쯤이면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쪽도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네. 결혼 앞두고 이런 부탁하기 정말 싫지만 당신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원래 결혼 준비는 부부가 같이 했어야 하는 건데 그걸 당신 혼자 다 한다고 했을 때부터 잘못됐었던 것 같아.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은 6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6천? 아, 그래 알았어. 하늘아, 정말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남도 아닌데 괜히 나한테 죄책감 느끼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 돈으로 다시 기운 차리고 잘해봐봐. 난 정말 괜찮으니까. 고마워. 정말 고맙고 사랑해. 그 사람은 잔뜩 작아진 어깨로 저에게 6천을 빌려갔고 얼마 뒤 추가로 5천을 더 빌려갔어요. 제 예상보다는 금액이 커서 조금 당황했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한다고 하니 운용되는 금액이 다르구나 싶었고 그 사람의 시댁이 워낙 잘 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힘들어지면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부 빌려주었어요. 그 사람은 그 뒤로도 계속 바빴지만 전보다는 사정이 편해진 듯 싶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렇게 급한 일들을 수습하고 나니 어느새 결혼식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어요. 그때쯤에는 이미 웬만한 결혼식 준비는
다 끝이 나 있었고, 저와 그 사람은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식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은 천천히 하길 원했죠. 법적인 절차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 당장은 예식을 준비하는 데에만 집중해도 된다면서요. 어차피 1, 2주 차이인데 급하게 할 필요 뭐 있어. 천천히 신혼집 정리도 마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자. 내가 식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래, 알았어. 나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이번 주에 미리 할까 싶어서 그랬지. 당신이 아직까지 바쁜 줄은 몰랐어. 그럼 다녀와서 여유 있을 때 하자. 배려해줘서 고마워. 아이 참, 당신한테는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모습 들키게 되네. 당신이 도와줘서 금방 문제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결혼 전에 더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았는데요. 반면 저는 미리 일 처리를 다 끝내놓아서 잠시간의 여유를 즐길 수가 있었어요. 식전까지는 평소처럼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었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당시 저에겐 세상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던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동네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희 집 현관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샤워 중이라 제가 조금 늦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늦은 밤에 덜컥 문을 열거나 집에 있는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물을 끄고 조용히 있었죠. 그런데 2, 3분 정도가 지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진 저는 조용히 인터폰 화면만 커서 보았는데 문 밖에는 신우이와 가을 언니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핸드폰을 보니 가을 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샤워하느라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요? 하늘아,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너 지금 집에 혼자 있니? 그럼 혼자 있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제가 언니를 그동안 속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전부 털어놓으려고 왔어요. 오빠의 진짜 정체를요. 네? 아가씨,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이 새삼 심각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니 저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샤워 중이던 걸 대충 정리하고 두 사람과 식탁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는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아가씨만 왔다면 절대 못 믿었을 이야기였는데 가을 언니까지 같이 와서 얘기하니 그나마 끝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번에 네가 그 사람이 우리 그이 하객인 척 했었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한 거야. 처음에 네가 가정사를 털어놓을 때 본인도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 싶기도 했고 그리고 김동현이라는 이름도 축의금 명단을 훔쳐보지 않았나 싶었어. 네가 말해준 회사명으로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았고 모든 게 우연이고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그이한테 한 번만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호텔 측에서도
그날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일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일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당연해.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나도 거기까지만 밝혀졌을 때는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 이미 결혼식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 아가씨를 만난 거야. 두 사람은 어떻게 같이 만나서 온 거예요? 형부가 우리 그 사람 가족들까지 조사를 한 거야? 아니에요. 얘기가 좀 긴데. 저는 사실 그 사람의 동생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하객 알바를 하는 대학생인데 얼마 전에 다른 결혼식장에서 같은 알바를 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랑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신우이는 같은 일을 하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구 지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곳에서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예 신우이 행세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그게 더 높은 금액을 받아서 좋다고요. 그러자 신우이의 말을 들은 그 아주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거 조심해야 돼. 원래 나도 남의 친정엄마 시엄마노릇 여러 번 해봤는데 예전에 같은 일하는 친구가 경찰서 다녀오는 거 보고 그 일은 이제 안 해. 경찰서요? 왜요? 글쎄, 시엄마 노릇해준 그 남자가 결혼한 와이프한테 손찌검을 심하게 했다는 모양이야. 돈도 엄청 많이 뺐고 말이야. 근데 그 와이프 집안도 꽤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집안이어서 변호사도 부르고 그랬다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낌새를 알아챈 건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대. 알고 보니 혼인신고도 안 했고 신원도 아예 다 거짓이어서 도저히 찾질 못하겠으니까 경찰이 내 친구한테까지 왔다 갔지 뭐야. 아드님 어디냐면서. 어머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날 하객으로 참여했어서 그 남자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았거든. 완전 선하고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제가 신우이 역할 해주는 사람도 인상은 선해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핸드폰에 있는 그 사람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면서 바로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너무나 놀란 신우이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해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SNS를 뒤져보았는데 김동현, 이름 석자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약 4년 전에 어떤 여자가 올린 결혼식과 신혼여행 사진에서 그 사람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고 급한 마음에 댓글을 단 겁니다. 이 남자 혹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어요? 라고요.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던 가을 언니 역시 그 사진을 발견했고 신우이의 의미심장한 댓글을 보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금치 못했고 그 밤중에 저에게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보여준 SNS 속 사진의 남자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4년 전 결혼 사진과 신혼여행 사진을 끝으로 아무런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 계정을 보니 저도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까지 들었네요. 거기까지 확인하고 나니 이 두 사람이 저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 가기 전에 저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와준 것이니까요.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다요. 아직 믿기 힘들기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니 이건 경찰서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았었거든. 나한테는 아직까지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그 사람은 공문서 위조를 한 거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두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런저를 부축해주고 위로해 주었고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외투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저희 셋은 그렇게 한밤중에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여자 셋이 종이 하나 들고 오자 의아하게 쳐다보던 경찰은 저희의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일단 이건 위조가 맞네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저기 해남에 사시는 80세 할아버지 걸로 나와요. 경찰의 말을 듣고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숙이 혹시 모르는 희망의 끈 같은 걸 놓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사진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사진 파일을 전송해줬는데 옆에 있던 분이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몇몇 분들이 모니터를 같이 보고는 똑같이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처음 그 사람을 알아본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형사님이었어요. 형사님은 어디선가 뭘 막 뒤적거리더니 지명 수배자 사진을 한 장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머리 전체가 뭐에 얻어맞은 듯이 왕왕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옆에 있던 가을 언니와 신우의 역할을 하던 그분 역시 숨을 헉 하고 들이켰고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 얼굴이에요? 네, 이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세상에. 이 사람 지명수배자예요. 약 4년 전에 사기 및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거든요. 네? 뭐라고요? 아이고, 결혼식이 내일이시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건 조상이 도우신 거예요, 정말. 형사분의 말에 저는 손발이 모두 덜덜 떨려왔죠.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형사님들은 그 새벽에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될 뻔한 그놈의 원래 이름은 정세찬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리던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폭력과 사기였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성형을 통해 얼굴을 아예 뜯어 고친 뒤 저처럼 아예 가족도 연고도 없는 여자나 아니면 아예 돈이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 사기를 치고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폭력까지 서스럼 없이 저질렀다고 해요. 4년 전 돈 많은 여자를 상대로 크게 한탕하려고 했을 때도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자 폭력적으로 굴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더군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도망가느라 돈이 없었나 보네. 그동안 성형 안 하고 얼굴 그대로인 거 보면. 이하늘 씨, 혹시 내일 결혼식에서 저희 작전에 협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최대한 이하늘 씨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놈 이거 워낙 악질이라 저희도 접근을 잘해야 돼서요. 네, 알겠어요. 뭘 어떻게 하면 되죠? 형사님들은 일단 하객분들한테 전부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하고 경찰 몇 분이 대신 하객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결혼을 진행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객분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예정되어 있던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를 입는데 마음이 너무나 긴장되고 심란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을 언니와 형부가 계속 제 옆에 있어줬어요. 특히 검사인 형부는 형사분들과 따로 밖에서 소통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형사들은 아예 사라졌고 그 사람이 왔는데요. 저를 보고 세상 선한 미소를 지으며 예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지만 겨우 티내지 않고 저도 그런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척 연기를 했죠. 결혼식 일정이 워낙 정신이 없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연기하고 있다는 게 다 들통이 나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결혼식은 시작이 됐고 신랑 먼저 힘차게 버진로드를 걸으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신부를 소개하는 멘트가 흘러나오자 저는 뒤로 물러났고 대신 덩치가 큰 형사님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어요. 신랑은 형사님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바로 옆에 있던 사회자 역시 형사님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놔! 이거 놓으라고! 그 사람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미친 듯한 고함을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결국 수많은 형사님들의 손에 붙들려 나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끌려나가면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들을 뱉어냈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처음 보게 되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벙찐 표정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자 그 사람은 저를 향해서도 엄청난 욕을 하더군요. 저보고 신고했냐면서요. 야 이년, 네가 신고했냐? 너야? 대답 안 해? 너까지 확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대답해! 내가 신고했다는 증거 있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야. 피해자는 나라고. 내가 경찰한테 당신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나한테 1억 1천만 원 뜯어간 게 사기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뭐? 폭력? 살인? 여기 형사님들이 있었기에 천만 다행이지. 너같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은 콩밥도 아깝다. 남은 평생 차가운 교도소에서 죗값 받으면서 살아. 저도 꾹꾹 참고 있었던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해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북해며 면사포며 막 집어 던지면서요. 그 와중에도 제가 신고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형사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다행히 그 사람이 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결혼 준비를 빌미로 저에게 받아간 서류들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였더군요. 결혼식 준비를 전부 자기 돈으로 하겠다며 온갖 달콤한 말들로 저를 구슬리더니 뒤에서는 제 이름으로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해외로 튈 생각이었다고 해요. 경찰서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다행히 형부가 힘을 써줘서 그 사람의 사기 행각과 저에게 빚진 채무 관계를 전부 밝혀내면서 그 사람 수중에 있던 재산으로 다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었지만 저는 거의 손해 없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파혼 위자료까지 청구해 그 약간의 손해조차 만회할 수 있었답니다. 그 사람, 아니 그 범죄자는 저와의 일뿐만 아니라 4년 전 혐의까지 결국 인정이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4년 전 그 피해자의 부모님이 한달음에 달려오셨다고 해요. 그놈은 그 4년 동안에도 3명의 여자를 만나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부모님이 선임한 초호와 변호인단에 의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엄청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죠. 형이 선고될 때 저는 멀찍이 서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상이 험악해져 있더라고요. 가을 언니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는데 혹여라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될까봐 얼른 저를 데리고 나와 주었어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결혼식 하루 전 새벽에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아 놀랐을 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분들 모두가 제게 따뜻한 위로를 아낌없이 전해주어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때 정말 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것 자체로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동안은 잡생각이 들지 않게 일에만 파묻혀 지냈는데 사장님의 배려로 이번 달 말에는 3주 동안 휴가를 내서 호주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호주가 대자연도 정말 예쁘고 웅장하다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인생의 은인인 가을 언니와 시누이 역할을 해주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호주를 다녀오며 또 한 번 선물을 골라올 예정입니다. 두 분께는 아마 앞으로도 평생 주기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저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하셔서 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평생 겪을 일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